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준비된 소식들입니다. 네, 엔데믹이 다가오면서 리오프닝주들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뜨는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 분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 국내로 돌아가고 싶다. 요즘 이런 의지를 가진 해외 진출 우리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일자리도 늘고 반가운 일일 텐데 하지만 의지만 일지 실제로 돌아올 수 없는 기업들이 태반이라고 합니다. 이유를 분석해 봅니다. 이른바 징벌적 부동산세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과 투자 전략까지 자세히 짚어봅니다. 네, 투자의 깊이를 더하는 뉴스플러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증시 프리즘 박찬휘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오늘 우리 증시 흐름도 결과도 아주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뉴욕 증시 상승에 힘입어서 이틀 내리 강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는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특히 연준의 매파적 기조에 국채금리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가 2% 가까이 급등하는 등 기술주가 금리 인상 이슈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0.9% 올랐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이틀 내리 오르면서 2,700선에서 기반을 다지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르면서 0.6% 오르면서 930선을 돌파했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원달러 환율은 전일 예배에 4.3원 내린 1,213원 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 미국 경제가 견조하다는 믿음 그리고 우크라 전쟁이 더 확전되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 이런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오늘 장 주목할 특징들 짚어보죠. 네, 첫 번째는 작아지는 외국인 그리고 커지는 기관 이렇게 잡았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이달 들어서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보인 반면 기관은 매수세가 강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한 날을 제가 3월 달력에 표시를 해봤습니다. 예. 15거래일 중에서 외국인의 순매수는 4거래에 그친 반면 기관의 순매수는 전체의 절반 가까이 해당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기관이 사들인 종목은 어떤 것인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이번 달 기관이 순매수한 상위 5개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3,300억 원 가까이 사들인 LG에너지솔루션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 기관들은 이 종목들을 왜 많이 사들인 걸로 분석이 되고 있죠? 네, 먼저 가장 많이 사들인 LG에너지솔루션을 살펴보면 NH투자증권은 3가지 요인을 제시했습니다. 예.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11일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됐는데요. 이때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 자금이 대거 유입됐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최근 주가가 연일 하락하자 이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도 한몫했다는 설명인데요. 여기에 최근 테슬라가 급반등하는 등 전기차 섹터가 강세를 보인 점도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오늘 장에서 LG에너지솔루션은 2% 넘게 올라서 9거래일 만에 40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내 플랫폼 규제 완화 기대감에 힘입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요. 지난주 FOMC 이후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된 점도 성장주 전반에 걸쳐서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한편 셀트리온은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헬스케어 섹터에 매수세가 유입이 된 것이고 호텔신라는 경기 재개 기대감에 힘입어서 상승을 했다는 것이 설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 두 번째 특징 또 살펴볼까요? 최근 국내 증시가 여러 이슈들을 소화하면서 하락장 속에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한 업종이 있습니다. 우리 증시를 대표하는 자동차나 반도체 업종은 아니지만 미래 유망 업종으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바로 유니콘 기업에 투자해서 수익을 거두는 벤처 캐피탈 업종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VC 업종이 우리 미래 산업을 튼튼하게 만드는 선순환고리 역할을 한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지수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지난해 유니콘 등급 기업입니다. 유니콘 기업이란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인 비상장 기업으로 지난해 7개 기업이 신규로 이름을 올렸는데 빗썸과 업비트, 오늘의 집, 리디북스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포함됐습니다. 이런 유니콘의 등장으로 이들 기업에 초기 투자한 벤처캐피탈들은 실적이 급성장하면서 최근 증시 하락장에서도 주가가 선방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두 자릿수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다른 VC들도 선전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가 10%, 코스닥이 11% 내린 것과 비교하면 주목할 만한 수치입니다. 가장 상승률이 좋았던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전자책 기업 리디와 인테리어 플랫폼 오늘의 집,
그리고 새벽 배송업체 마켓컬리 등 유니콘 기업에 투자하면서 10,000%가 넘는 높은 수익이 예상됩니다. 특히 올해 국내외 증시에 투자 기업 중 7개가 상장 예정이라는 점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우리기술투자는 업비트 운용사인 두나무에 투자하면서 높은 지분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시총을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매입 당시 56억 원이었던 두나무 주식 가치는 현재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주가가 87%나 오른 우리기술투자의 경우 요즘 다시 가상화폐가 주목받으며 최근 5거래일간 외국인이 벤처캐피탈 가운데 가장 많은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최재호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벤처캐피탈들이 과거 소부장 기업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50배 수준이었다면 최근 수년간 플랫폼 기업에 투자해 성장성이 인정되면서 수익률이 100배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요 벤처캐피탈 종목들의 경우 매년 배당을 챙길 수 있는 데다 최근 주가가 주춤하고 있어 개인 투자자들도 지금 관심을 갖는 것이 유효하다고 조언합니다. 다만 벤처캐피털에 투자할 때는 해당 기업이 어떤 기업에 투자했는지 포트폴리오를 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투자 기업의 발생 뉴스에 주가가 크게 출렁이는 만큼 높은 변동성은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입니다. 자, 다음으로 내일장 주목할 이슈들 짚어볼까요? 네,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파월 의장의 말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9시경 파월 의장이 연설하는데요. 앞서 파월 의장이 여러 회의에서 기준금리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시사한 만큼 오늘도 매파적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에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등 연준 매파 인사들의 연설도 대거 예정돼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현지 시간 24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EU 정상회담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참석해서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방안을 시작으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까지 다양한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25일 우크라이나 접경국인 폴란드를 방문할 예정이어서 우크라이나 사태 긴장이 완화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시장에서는 사태 개선 소식이 전해진다면 경제 재개 기대감이 살아날 것으로 보고 리오프닝주의 강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파월의 빅스텝 발언에도 이 장이 며칠째 좋기 때문에 악재가 충분히 반영된 게 아니냐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불확실성이 사라진 것도 아니라는 점 균형 있게 보셔야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찬희 기자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을 종전의 6명에서 8명으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3월 21일 월요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7일간의 격리를 국내 또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하신 분들에 대해서 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산타가 주는 선물이란 표현이 맞았나 봅니다. 이 오미크론 변이 출몰 이후 우리도 이 신규 확진자가 정점을 지나면서 진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조만간 열릴 거란 기대감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이제는 정말 현실로 다가온 리오프닝 종목들 이 산업부 신선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신 기자, 이 일상 회복, 이 다가오는 게 속도는 아주 느리지만 분명해 보입니다. 네, 앞서 영상 보신 것처럼 정부는 거리두기 완화 지속에 방점을 찍은 상태입니다. 우선 다음 달 3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11시로 그대로 뒀지만 그 또 사적 모임 인원은 2명 늘린 8명입니다. 예. 특히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를 면제했는데요. 백신 접종 완료자로 국한을 하고 또 미얀마와 우크라이나 등 4개국 승객은 제외를 했지만 사실상 닫혔던 해외 여행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방역 당국은 이번 주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이 해외 입국자 격리 의무가 없어진 게 가장 큰 변화로 보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지금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항공 여행 수요 폭발하겠는데요. 네, 요즘 항공권 그리고 여행 상품 검색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네. 방역 규정을 완화한 국가 간의 해외 여행이 굉장히 늘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요.
외국인에 대한 무격리 입국을 허용하는 국가가 실제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 EU까지 25개국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빗장이 더 풀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동남아 국가들이 속속 좀 무격리 입국을 시행하고 있고요. 5월에는 뉴질랜드도 허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예. 때문에 인천공항 이용객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표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이전에는 하루 평균 이용객 수가 20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10,000명, 그래서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항공과 여행업계 다음 달부터 여행 수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여행 수요가 늘어날 거다. 실제로 좀 데이터로 잡히는 게 있습니까? 참을 만큼 참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네. 해외여행 수치로도 확인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거 보시면요. 홈쇼핑에서 판매된 그 패키지인데요. 유럽 패키지가 1시간 만에 180억 판매가 됐습니다. 문의 건수 2,500건인데요. 예. 이는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서도 2배에 달하는 주문량입니다. 그렇군요. 여행도 여행이지만 이 바깥 활동이 활발해지게 되면 또 그에 맞춰서 이런저런 소비들 아무래도 네. 좀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요? 네, 백화점 그리고 편의점 업종을 다시 바라볼 시기다 이런 판단들이 나오는데요. 편의점의 경우 야외 활동 증가에 따른 주류 그리고 안주류 소비가 증가하고 그리고 이들 품목들의 가격 인상으로 증권가의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패션도 마찬가지인데요. 활동 정상화에 따라서 의류 소비가 증가하면서 백화점이 실적 수혜를 얻을 것이다 이런 판단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백화점 3사의 1, 2월 매출이 10일에서 20% 증가를 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건데요. 리오프닝에 맞춰서 관련 업계가 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박승환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먼저 여행업계는 안전을 강조한 여행 상품을 선보이며 폭발하는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나투어는 출국 전 PCR 검사비를 지원하는 한편 여행지에서 24시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출시했고 노랑풍선은 감염 우려가 적은 가족 단위 소규모 여행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면세업계 역시 해외 입국자의 격리 면제와 면세점 구매 한도 폐지를 계기로 본격적인 반등에 나섭니다. 롯데, 신라, 신세계 면세점은 5,000달러 이상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나 호텔 외식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다음 달부터 접종 이력이 없는 해외 입국자의 격리가 면제되고 내국인의 해외 관광 제한도 완화되는 만큼 본격적인 반등에 나서겠다는 각오입니다. 더 많은 경험과 어떤 재미를 제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년 동안 사실 면세점을 잊고 살았던 상황이라 다시 면세점에 대한 리마인드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저희 라이브 방송, 신세계 면세점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는데 백화점 업계는 패션을 중심으로 리오프닝 준비에 한창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사회활동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판단에 소셜웨어, 즉 외출복과 프리미엄 골프웨어 매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MZ세대를 잡기 위해 SNS상에서 인기가 높은 브랜드들의 신규 입점도 점점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백화점 빅3의 실적 호조를 뒷받침했던 명품 역시 4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이 예상됩니다. 물가 인상에도 사치품 수요는 이어질 것이란 판단 때문인데 이에 발맞춰 오는 5월 180평 규모의 에르메스 매장이 국내에 문을 엽니다. 자, 이런 리오프닝 관련한 기대감 실제 주가로도 반영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여행주의 전망이 좋습니다. 초기에는 방역 체계가 우수한 일부 선진국 중심으로 해외 여행이 우선적으로 재개가 될 텐데요. 그렇다 보면은 일부 여행지로 수요가 쏠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호텔이나 항공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또 보복 소비 심리로 럭셔리 여행이 중심이 되면서 여행 상품의 객단가가 상승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여행사들의 이익 개선으로 이어지겠죠. 예. 또 여행사들은 그간 인력 조정 그리고 부진했던 자회사들을 매각하거나 청산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행업 사업자의 수익성은 코로나19 이전 때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나옵니다. 하지만 항공주는 좀 여행주와 조금 다르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리오프닝에도 불구하고 유가 때문에 부담스럽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예. 실제로 보면요. 항공사 운영 비용 중 유류비가 차지하는 그 비중이 20에서 30%나 됩니다. 따라서 유가 급등은 항공사 운영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고유가 시 LCC의 재무 안전성 우려는 재차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런 왜 그런 전망이 겁니까, 이 나옵니다.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LCC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 뭐 상황이 안 좋잖아요. 예. 지금 뭐 고용 안정도 당연히 안 되고 있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유가 가격이 계속 고유가를 유지한다면 특히 LCC가 더 취약한 상황이다 그쵸. 이런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엔터주들은 어떻습니까? 뭐 공연들도 사실 많이 재개가 되잖아요. 네네. 실제로 오프라인 콘서트가 하나둘씩 개최가 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2월, 3월에 3사의 소속 가수들이 다들 대면 콘서트를 개최를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는 2분기에 엔터주의 본격적인 리오프닝 시즌이 본격화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BTS를 비롯해서 트와이스 그리고 세븐틴 등이 올해 미국과 일본에서도 또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점차 규제가 완화되면 관객 수가 정상화되겠죠. 그렇게 되면 오프라인 공연이 이익이 상승이 될 것이다. 이런 개선 기대감이 있고 또 오프라인, 온라인 동시에 진행하는 하이브리드 콘서트에 따른 수익성까지 개선이 될 거다. 이런 좋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깥 활동들을 하려면은 옷도 아무래도 좀 많이 사 입게 될 것 같고 그리고 네. 이제 조만간 마스크도 벗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화장품에 대한 수요도 좀 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패션주, 화장품주 이런 것도 좀 좋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그런 기대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선 네. 화장품주를 먼저 본다면 단기적 상승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네. 왜냐하면 과거 대비 그 브랜드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경쟁이 심화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온라인으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제품 사이클이 빨라졌습니다. 대응에 부담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 굉장히 큰 손으로 불리는데요. 중국 시장 경쟁도 굉장히 심화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예.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시죠. 중국 관련된 종목들 아마 쉽지가 않을 거예요. 당분간은. 일본과 미국과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상당히 아마 곽강을 받게 될 것으로. 어쨌든 중국 비중이 낮으면서 네, 화장품은 그렇지만 패션 기대감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해 패션 소비가 증가하긴 했지만 2020년에 비해서는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요즘 예. 보시면 승용차나 가전제품은 코로나 이전 때보다 계속 소비가 증가했거든요. 의복만 좀 다르네요. 의복만 좀 부족한 수준입니다. 예. 게다가 코로나 기간 저축률이 좀 증가를 해서요. 이제 좀 소비할 수 있는데 좀 충분한 여력이 있다. 지금 현재 한 12%로 순저축률이 올라갔습니다. 예. 네, 때문에 백화점은 명품 수요에 이어서 패션 카테고리까지 소비가 회복되면서 실적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의 이 보복 소비라는 게 네. 해외 여행을 많이 못 가다 보니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해외 여행이 재개가 된다면 보복 소비는 반대로 좀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백화점, 명품 이런 쪽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 상황 종료되면 다행히 해외 여행으로 갈 테니 그 소비가 명품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주요 명품 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대로 또 백화점 업체한테 또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한 10에서 20% 성장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요. 또 이제 백화점 매출에서 보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의류 잡화입니다. 대체적으로 4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올해 1, 2월부터 패션 부문이 회복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왔거든요. 예. 따라서 리오프닝이 본격화되면 백화점은 패션 부문을 중심으로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또 백화점 하면요. 푸드가 또 유명합니다. 맛집들을 대거 넣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F&B도 회복을 하면 백화점은 좀 업종 수혜를 받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나옵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명품 쪽으로 쏠렸던 비중이 좀 더 다른 쪽으로 그동안 좀 확대가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 이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 어떻게 한번 뽑아볼까요? 제목은 참을 만큼 참았다. 네. 억눌렸던 소비 폭발 이렇게 뽑아봤고요. 해시태그는 사실 지난해 내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델타나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계속 연기가 돼 왔죠. 그래서 이번엔 진짜다. 엔데믹 투입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진짜다. 네. 산업부 신서미 기자였습니다.
국내로 다시 들어오고 싶다. 요즘 해외로 나간 우리 기업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일자리도 늘릴 수 있고 우리 경제의 희소식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데 정작 실제 들어오는 기업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성장기업부 유호성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유 기자, 이 국내로 다시 유턴한 기업 정말 그렇게 저조합니까? 일단 제가 표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난 2014년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유턴법이 시행된 이후 해외에 나갔다가 국내로 돌아온 기업들의 숫자를 나타낸 현황입니다. 2014년 시행 첫 해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한 자리 숫자를 유지하다가 2019년 16개, 2020년 20개, 그리고 지난해 이 24곳의 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숫자를 보면 성과를 조금씩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실 수 있겠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확실히 좀 크게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내가 어떻길래요? 일단 숫자도 숫자지만은 유턴 기업들의 경제적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인데요. 일단 지난해까지 국내로 들어온 108개사 가운데 대기업은 현대모비스 한 곳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07개사가 중소, 중견 기업에 해당하고요. 이러다 보니 기업들이 복귀한다고 해도 투자나 고용이 그렇게 크게 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당연히 이제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숫자가 적기 때문에 뭐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대기업은 잘 안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국내에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오히려 희망하는 기업들은 늘고 있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일단 그 전국 경제인연합회가 얼마 전 발표한 500대 기업의 국내 투자 계획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올 생각이 있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무려 27.8%가 현재 리쇼링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같은 질문을 묻는 조사에서 유턴을 고려하고 있다는 대답이 불과 3%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큰 폭의 변화였다. 이렇게 좀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엄청난 변화네요. 이 2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무래도 이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 심화로 기업들이 생산 차질과 물류비 증가를 경험했던 사실이 가장 주요한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 지금은 조금씩 안정세를 찾고 있는 모습이지만 올해 초만 하더라도 글로벌 컨테이너 운임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로나19가 아직 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물류난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여기에 최근에 미중 갈등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대외 불확실성까지 높아지면서 생산 기지를 자국에 두는 것이 오히려 이득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물류비와 지정학 리스크가 원인이다 이겁니다. 이런 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제 들어오는 기업이 많지 않은 데에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 김수진 기자가 얼마 전 중국 사업을 접고 국내로 들어온 기업인을 직접 만나 사정을 들어봤습니다. 2차 전지 보호 회로와 전기차용 배터리 모듈을 생산하는 기업 넥스콘 테크놀로지. 이곳은 작년 2월 리쇼어링 제도를 통해 중국 중경법인을 철수하고 충남 천안에 본사로 유턴한 국내 기업입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해외 공장을 정리해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또 다른 대형 배터리 업체와의 신규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재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매출액은 약 한 3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당연히 잘했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유턴에는 충남도청 등 정부 지원도 한몫했습니다. 넥스콘 테크놀로지의 경우 신규 공장 설립 비용의 약 27%와 신규 채용 인원당 1년에 720만 원씩 총 2년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입지 보조금, 설비 투자 보조금에 본사를 함께 이전할 경우 설비 보조금 10% 추가 지원과 기업이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매년 한 2개 이상 리쇼링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핸드폰 통신 모듈 제조사 1개사와 유치를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이점이 커 다양한 지역이 유턴 기업 유치를 원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중국이나 베트남 등 해외 공장이 위치한 곳은 인건비가 대부분 저렴합니다. 국내는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높은 만큼 리턴 기업의 스마트 공장화 지원에 대한 필요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해외 공장을 접을 정도의 메리트이 없으면 해외 공장을 접기가 굉장히 어렵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임금의 3분의 1, 베트남이 한 6분의 1 되거든요. 커버하기 위해서는 자동화와 스마트 공장을 만들어서 효율적인 걸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을 좀 더 과감하게 많은 지원을 통해서 그것이 효과가 있지 그냥 단기적으로 뭐 지원 갖고는 굉장히 어렵다. 또한 유통기업은 공장 매각이나 세액부지 계약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관련 절차 간소화도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기업들은 일단 인건비 부담을 낮춰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를 실제 어떻게 낮출 수 있을지는 좀 난감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것만 해결된다고 다 끝나는 것도 아니죠? 그렇습니다. 물론 단순히 인건비만 낮춘다고 해서 당장 기업들을 국내로 돌아오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업계에서는 주 52시간제 등 노동시간 유연화와 화평법, 화관법 등 환경 규제 개선을 요구하며 기업들이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대기업 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 등을 근절하겠다는 기업 규제 3법 또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면서 기업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 규제는 풀어주는 동시에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든 유턴법은 유턴 기업의 범위를 넓히는 등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해외 국가들의 정책 사례와 비교해보면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 부분은 신용훈 기자가 정리를 했습니다. 유럽의 에어버스와 함께 전 세계 항공기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보잉사. 인공위성과 발사체 등 우주 산업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보잉사는 지난 2014년부터 본국인 미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보잉의 본국행 결정 배경에는 법인세 등 정부의 세금 혜택 외에도 하이테크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2011년 당시 오바마 정부는 첨단 기술 분야 제조업 활성화를 기치로 내걸고 장기적으로 첨단 인프라를 구축해 리쇼어링을 유도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금과 행정 등 표면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와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온 셈입니다. 그 결과 유턴 기업들은 생산 공정의 사물 인터넷과 3D 프린팅 기술, 인공지능 등을 보다 쉽게 결합할 수 있었고 해외 공장을 돌리는 것보다 생산비를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잉은 3D 프린팅 기술로 항공기당 $300만 달러의 생산비를 줄였고 중국에서 미국으로 공장을 옮긴 제네럴 일렉트릭은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 25%나 생산성을 끌어올렸습니다. 이 밖에 미국은 특허 신속 처리 지원을 위한 법과 인프라 개선에 자금을 지원하는 육상 운송 개혁법, 양질의 노동 인력 교육을 위한 미국 노동법과 현장 훈련법을 잇따라 제정하는 등 리쇼어링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리쇼어링 정책은 일자리 창출보다 산업 혁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부가 주도해 자국 내 산업의 자동화와 혁신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기업들이 이들 선진 기술을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한 겁니다. 그 결과 독일의 지멘스는 2017년 덴마크의 풍력 터빈 공장을 쿡스와펜으로 이전하면서 디지털 제어 시스템과 산업용 로봇을 도입했고 아디다스 역시 2016년 독일로 이전하면서 3D 프린팅과 지능형 로봇을 도입해 10명의 직원으로 50만 켤레의 운동화를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장기적으로 구축해온 첨단 기술 인프라를 기반으로 높은 인건비를 상쇄하는 생산 효율을 일군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유턴 정책은 어떨까?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업종이 제조업이나 지식서비스업이어야 하고 외국인 투자 받은 지 10년 이상, 리턴 전 해외 생산량 의무적 축소 등 까다로운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그리고 규제 개선, 법인세나 세제 혜택, 그리고 R&D 지원 등과 같은 인센티브 제공이나 기업 환경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양질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현행 투자 금액 중심의 필요한 인센티브를 고용 창출이나 혁신성이 높은 국민경제 기여가 높은 투자에 대해서 지원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막상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같은 업종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고 유턴 시 제출한 사업 계획대로 경영을 하지 않으면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경영의 유연성을 발휘하기 힘든 요건들, 사업 방식을 개선하기 힘든 규제 방식이 리턴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기업 규제 혁파를 강조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 좀 많이 완화가 되지 않을까요? 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도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었죠. 네. 윤 당선자는 유턴기업 세액 감면 적용 사례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이를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국외사업장 양도 및 폐쇄 이후 2년이었던 세액 감면 요건을 3년으로 완화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기업 유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 친시장 정부가 들어서고 있는 만큼 현재 과잉 처벌에 방점을 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핵심 규제로 규정하고 폐지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중대재해법이 이렇게 강하게 추진이 되다 보면 국내 기업 활동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들조차도 건강검진을 강화한다든가 뭐 이래서 취약계층을 안 뽑는 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와서 혹시나 사고가 당하게 되면 그걸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일자리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그래서 중대재해법 같은 경우는 차기 정부에서 좀 폐지를 했으면 하는 겁니다. 네, 오늘 분석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예, 한 줄 평은 높아진 기업 경영 리스크 고향에서 해결하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해시태그는 비용 절감보다 안정, 규제보다 당근, 돌아와요 고향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장기업부 유호성 기자였습니다. 네, 정부가 실소유자들의 부동산 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7% 넘게 올랐지만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작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강미성 기자입니다. 1세대 1주택 실소유자들의 부담이 급등해서는 안 된다는 일관된 원칙하에 추가 완화 방안을 마련하여 부동산 증세 기조를 이어온 현 정부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규제 완화책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올해 보유세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1억 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가 동결됩니다.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완화됩니다. 올해 주택 공시가가 11억 원이 넘는 신규 종부세 과세 대상에게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60세 이상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1주택자에게 증여 상속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종부세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곱해지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95%에서 100%로 올릴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과표 기준은 지난해 공시가격에 맞추고 재산공제도 5천만 원으로 늘립니다. 그렇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부담이 완화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2020년 공시가격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인수위, 국회와 모두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처음으로 부동산세 인하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당선인도 부동산 세제를 전면 개편하겠다. 좀 이렇게 뜻을 밝힌 바 있어서 앞으로 부동산 세금 정책 적지 않은 변화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부동산부 김민수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김 기자, 일단 재산세랑 종부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미봉책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평가가 나오는 것은 이제 공시가격 자체가 17%나 올랐기 때문에 네. 이번 조치는 세부담을 일시적으로 유예한 것이 맞습니다. 고령자 납부 유예 역시 나중에 유예 기간만큼 가산세를 또 더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세금을 둘러싼 민심이 흉흉하니까 일단 최소한의 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만큼 내년과 내후년 세금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 네. 정작 그 부분이 좀 빠졌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시가격을 2030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데요. 이에 대해서 국토부는 인수위와 논의에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바꾸겠다는 의미인데 나중에 차기 정부에서 하겠다는 거죠. 예. 이 로드맵 계획 재수립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이 세금을 동결하는 것은 사실상 인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꾸준히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 정권 말기에는 정책이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 표에 영향을 미칠 부분을 따져서 아주 최소한 일회성으로 대책을 내놓았다는 비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공은 차기 정부로 넘어간 셈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말한 부동산세 개편, 이 내용을 좀 보더라도 변화가 적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변화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부동산 세금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재산세나 종부세, 취득세 등 세금을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고 집값을 잡으려는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네. 사실 그 결과는 뭐 성공했나를 보면 완전히 실패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사실 부동산 전문가들이 수도 없이 효과가 없다면서 말렸던 정책들입니다. 그 윤석열 시대의 부동산 세금은 부동산 시장 관리가 아니라 조세 원리에 따라 좀 개편될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아닌 시장 원리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벌을 주기 위해서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기보다 납세 능력에 맞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큰 틀이 바뀌게 됩니다. 일단 과도한 부동산 관련 세금을 과감히 내리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이른바 이제 징벌적 부동산세 시대에 종말을 예고하고 있는 셈입니다. 징벌적 부동산세 시대 종말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기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 어떻게 바뀌게 될지 미리 좀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밝힌 공약들을 토대로 임동진 기자가 내용 정리했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세제 관련 공약에는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와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까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핵심 공약입니다. 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통합인데요. 종부세는 공시가격 기준 11억 원이 넘는 1주택자와 6억 원 초과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장기적으로 보유세인 종부세를 재산세와 합쳐 종부세 폐지 효과를 내겠다는 구상입니다. 아울러 1주택자의 종부세율을 현재 0.6에서 3%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인 0.5에서 2%로 낮추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 종부세 차등과세를 보유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인데요. 다주택자 중과 체계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양도세입니다. 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적용을 최대 2년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면서 발생하는 소득의 최대 75%를 양도세로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막대한 세금이 오히려 주택을 팔지 못하게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만큼 시장의 매물 유도에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네, 끝으로 취득세 부담 낮추기입니다. 네, 취득세는 현재 1에서 3%인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고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누진세율 완화에 나섭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율을 면제해주거나 1%의 단일 세율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정상화를 약속한 윤 당선인은 부동산 태스크포스를 통해 취임 후 빠른 시일 내에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지금 내용 중에 종부세 부과 기준을 주택 가격으로 바꾸겠다. 이 부분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게 다주택자들 종부세 좀 손을 보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좀 현실화되면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신한은행 WM 컨설팅 센터에 의뢰를 해서 실제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똑같이 공시가격이 14억 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한 사람은 1주택자, 한 사람은 2주택자입니다. 네. 한 사람은 이제 강남구 역삼동에 공시가격 14억 2천만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고요. 종부세는 132만 원입니다. 네. 이에 반해 공시가격 8억 5,500만 원짜리 동작구 상도동 아파트와 공시가격 5억 8,600만 원인 금천구 아파트 두 채를 가진 B 씨는 종부세로 1,277만 원을 내야 합니다. 차이가 엄청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종부세 체계는 다주택자에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기 때문에 보유한 주택의 가치가 비슷한데도 보시는 것처럼 종부세 부담이 10배나 차이가 납니다. 이게 한편으로 좀 불합리하다는 것이죠. 예. 만일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대로 종부세를 주택 보유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체계를 주택 공시가격 기준으로 바꿔 부과한다면 두 사람의 세 부담은 차이가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네, 저희가 가정을 해봤습니다만 지금과는 많은 부분이 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김 기자, 부동산 세제가 달라지면 당연히 투자 전략도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올해도 집값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정책 변화와 더불어서 주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 부동산 자산을 재편해야 할 시점이라는 데 좀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세 유예 기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구조조정에 나설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예. 양도세 중과 개편은 다른 세법과 달리 대통령령으로 바꿀 수 있는 만큼 빠르게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 새 정부 역시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은 만큼 이번 기회에 차익을 좀 실현하고 시장 상황을 지켜보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정이지만 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대로 종부세 부과 체계가 주택수가 아닌 주택가액 기준으로 바뀐다면 최근 부동산 시장을 지배했던 이 똘똘한 한 채보다 재건축이 가능한 두 채 전략이 유효할 수도 있습니다. 예. 주택가액의 합이 같다면 어차피 비슷한 보유세를 내기 때문이죠. 그렇네요. 특히 그 20년이 넘는 노후주택 아파트 비율이 60%를 넘는 서울은 앞으로 10년간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전 지역에 걸쳐 차례대로 진행되는 이른바 재건축 황금기를 맞게 됩니다. 올해 하반기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정부의 시너지가 본격화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정책 변화를 유심히 살펴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번 기회에 차익 실현을 하고 시장 상황을 지켜보자. 그리고 공약들이 현실화된다면 재건축이 가능한 두 채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전문가 의견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유튜브 제목이랑 해시태그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유튜브 제목은 징벌적 부동산세의 종말로 잡았고요. 네. 해시태그는 민심, 부동산세, 패러다임 시프트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동산부 김민수 기자였습니다.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도 아직은 혼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코인 시장. 국내에서만 이 1,500만 명이 거래소를 이용하지만 투자자 보호 장치는 취약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오늘부터 연속 기획으로 전해드립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이른바 위메이드 코인으로 인기를 끌었던 위믹스. 지난 1월 초 12,000원 선에 거래되던 위믹스의 가격은 일주일 새 65%가량 폭락했습니다. 위메이드가 보유 중인 위믹스 물량을 대량 처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진 먹튀 논란이 악재로 작용한 겁니다. 기습적인 대량 매도로 위믹스 투자자들은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었지만 이 같은 투자자 피해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주식시장과 달리 공시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그 가상자산 시장에서 거래자들이 투자 판단에 필요한 중요 정보에 대한 공시 체계가 지금 정립이 되어 있지 않고요. 또 시세 조정 등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지금 규제 및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검증이 쉽지 않은 스타트업들까지 가상자산 발행에 뛰어들고 있지만 이들을 규제할 법령이 미비한 것도 문제입니다. 규제와 투자자 보호 등이 명시된 가상자산 업권법은 13개나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가상자산 발행업체들은 백서라는 이름의 사업 계획서를 공개하지만 순 영어로 돼 있는 데다 내용이 부실한 경우도 허다합니다. 심지어 백서 내용이 바뀌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도 국회는 법 제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기보다는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며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업법 논의도 하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거기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같은 규제 공백 속에 가상자산 관련한 사기와 거래소 불법 행위 등으로 경찰에 검거된 건수는 한 해 300건이 넘는 상황입니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겠다. 윤석열 당선인의 이 같은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선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법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정우진입니다.
네, 고 웨스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수요일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오 기자, 오늘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네, 먼저 영상을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네, 영상 속에 있는 인물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22일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독일 기가팩토리 가동식에서 기쁨의 춤을 추는 모습입니다. 이 테슬라가 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교두보인 베를린 기가팩토리에서 공식적으로 가동을 시작한 겁니다. 그 영향으로 테슬라는 지난 밤에만 무려 7.91% 상승했고 테슬라의 주가는 993.98달러, 1000슬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뭐 머스크도 신나 보이고 서학개미들도 굉장히 신난 하루가 됐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네, 오늘 가동식이 열린 이 기가팩토리는 테슬라가 베를린 외곽 건설한 유럽 최대 규모의 전기차 공장입니다. 네. 이 유럽 내에서 테슬라의 첫 생산 기지인데요. 이 건설에 착수한 지 2년 만에 완공을 하고 공식 인가를 받은 뒤 문을 연 겁니다. 이 기가팩토리는 연간 5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현재는 3,50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 중이지만요. 이 인원을 확충해서 12,000명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날 가동식에서 독일산 모델 Y를 30명의 고객에게 넘겨줬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가동식에서 밝힌 포부 함께 들어보시죠. Tesla will make sure that this is a gemstone for the area, for Germany, for Europe, and for the world. Every vehicle that we make will be another step in the direction of a sustainable energy future. 네, 오 기자, 이번 기가팩토리 오픈을 두고서 사실 뭐 테슬라 주가가 보여주긴 했지만 기대감이 정말 엄청난 것 같습니다. 이 기업 가치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우선은 유럽으로의 진출에 좀 유리한 입지를 차지했다라는 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물류비나 관세 등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건데요. 독일의 자동차 연구소 소장은 테슬라가 독일의 BMW 등 다른 경쟁 업체보다 가격 경쟁력을 높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월가의 전망 역시 이번 유럽 시장 진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웨드부시의 데니브스 애널리스트는 이 테슬라가 기가팩토리에 무려 10년을 공들였다. 앞으로 유럽 시장 내에서 큰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국에 이어서 유럽까지 기가팩토리를 구축하면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 더욱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라는 겁니다. 네, 뭐 당연히 장기적으로 봐야 할 이런 전망들이긴 하지만 요즘 사실 니켈, 원자재 가격 많이 오르면서 전기차 기업들 좀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테슬라는 어떤가요? 네, 니켈 가격 측면에서도 또 테슬라가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도 맞는데요. 네. 이 최근 니켈 가격 톤당 55,000달러를 기록하는 등 좀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선두적으로 협력사 등을 통해서 니켈의 공급망을 구축해뒀는데요. 네. 1년 전에는 뉴칼레도니아에 있는 세계 4위 니켈 광산업체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또 니켈 사용량이 적은 전기차 배터리로 기술을 전환하겠다라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점도 테슬라의 니켈 영향을 줄이는 요소다라고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테슬라가 최근에 니켈 등을 포함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자동차 가격을 올리기는 했습니다. 네, 뭐 저희도 가격 인상 소식 전해드리긴 했는데 이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차 가격을 올린 거잖아요. 머스크 CEO도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테슬라가 가격 인상을 본격적으로 처음 공시한 때는 현지 시간 11일이었습니다. 네. 이후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견해를 물으면서 일론 머스크 14일에 이렇게 말합니다. 테슬라도 원자재와 물류 부분에 인플레 압박이 있다라고 언급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 날 15일 테슬라는 가격 인상을 다시 한번 발표합니다. 이 두 번의 가격 인상 이후 테슬라의 주가 15일 하루 만에 4.63% 올랐습니다. 이 차 가격 인상으로 테슬라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면서 주가 상승세가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그런데 뭐 이렇게 주가가 올라서 기쁘긴 한데 사실 테슬라가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지금 시장 자체가 좀 불안하다 보니까 지금 들어가도 될지 유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네, 일단은 기가팩토리 가동식이 이루어졌지만 원활하게 가동이 이어질지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러시아발 리스크로 공급 부문이 어려운 점, 또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다 닥친 문제기도 하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니켈 가격 급등으로 인한 영향이 아예 없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추이를 잘 살피시고 투자 기회를 살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월가 전망도 한번 짚어보죠. 네,
네, 월가 전망 한번 보겠습니다. 애널리스트 매수해도 좋겠다라는 의견이 19명이었습니다. 4명이 비중 확대, 10명이 중립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네. 테슬라의 목표 주가로 넘어가 보면요. 최고는 1,580까지 나왔고요. 최저는 67달러도 있습니다. 평균 목표 주가는 964.15달러인데요. 현재 테슬라의 주가가 평균치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증권사 제프리스는 테슬라 목표 주가를 1,250달러로 제시하기도 했고요. 웨드부시는 무려 1,400달러까지도 제시했습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 2030년까지 연간 2천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독일 기가팩토리를 시작으로 테슬라가 목표 달성에 실제로 가까워지는지 꼼꼼히 체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SK스퀘어가 자체 암호화폐를 올해 안에 발행한다고 합니다. SK스퀘어는 SK텔레콤이 인적 분할해 작년 말 출범한 투자 전문 기업이죠. 국내 10대 그룹 계열사가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SK스퀘어는 SK텔레콤의 메타버스와 11번가, SK플래닛의 이커머스를 새 암호화폐와 연동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지난해 말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에 900억 원을 투자해 지분 35%를 인수하고 암호화폐 사업 확장을 준비해온 만큼 코빗에서 상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번 암호화폐 계획이 현실화되면 SK텔레콤의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에서 내 디지털 아바타를 꾸미는 신발 아이템을 직접 만들고 아이템 창작 대가로 플랫폼이 지급한 암호화폐를 모아뒀다가 이커머스 플랫폼 11번가에서 진짜 신발을 구입할 수도 있게 된다고 합니다. 또 OTT 구독료 결제도 암호화폐를 현금처럼 쓴다고 하는데 특히 이들 기업이 전방위 협력을 벌여 생태계를 조성하는 행위 자체가 해당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일이 되는 만큼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봤습니다. 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